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어요. 아들이 성공했고 딸도 의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었죠. 월 500만 원짜리 VIP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건 돈으로 포장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설렘도 함께요. 모든 게 3개월 전 그날 밤에 시작됐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죠. 창밖을 보니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20년 된 빌라의 전기 누전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소방관들이 왔고 주민들이 대피했고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급차에 실려갔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집은 완전히 탔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 남편이 남긴 유품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모든 게 제가 됐죠. 병원 응급실에서 딸 혜진이가 울었어요. 아들 태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둘의 표정에서 안도가 보였거든요. 제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란 안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안도. 그때는 착각이려니 했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실버타운이라고. 전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잿더미가 된 집을 보니 기운이 빠졌죠. 갈 곳이 없었어요. 아이들 집에 얹혀 사는 건 싫었고 그렇다고 새로 집을 구할 여력도 없었어요. 화재보험금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겠다고. 그랜드 실버 팰리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30층짜리 타워에 1층엔 고급 레스토랑, 5층엔 병원급 의료센터, 옥상엔 하늘 정원까지 있었죠. 입주 상담을 한 최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완벽했어요. 명품 정장의 매너도 좋고 말솜씨도 일품이었죠. 24시간 의료진 상주에 개인 영양사가 맞춤 식단을 짜준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요가, 필라테스, 골프 레슨까지 무료래요. 제 방은 25평짜리 스위트룸이었어요. 안방, 거실, 주방까지 완비된 아파트 같았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년치 비용을 다 냈으니 편하게 지내시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무려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제가 서명하지 않은 거예요. 태준이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요? 치매 진단서요? 전 치매가 아닌데요.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식적인 거라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입주 첫날 웰컴 디너가 있었어요. 프렌치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나왔죠. 다른 입주민들도 다들 품이 있어 보였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자녀들이 잘 사는 분들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좋은 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냥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주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옥상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죠. 키가 크고 허리가 곧은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그분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하셨죠.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분이 정원에 계셨어요.
역시 혼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죠. 무슨 책인지 궁금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최근에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적응은 잘 되세요? 목소리가 좋았어요. 낮고 부드러웠죠. 저는 대답했어요. 화재로 집을 잃어서 왔다고. 아직 낯설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그분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은 강영호. 2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계시다가 자녀들 권유로 1년 전에 입주했다고. 원래는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대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오후 4시에 옥상 정원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만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식당 음식 이야기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영호 씨는 젊었을 때 건축가였대요. 전국 곳곳에 그분이 설계한 건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50년을 살았던 것,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 남편이 떠난 후의 공허함. 영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구나. 이른둘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박했죠. 하지만 영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정원을 걷고 가끔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때 그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영호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빛에서 느껴졌죠. 제 이야기를 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라고. 부인을 잃고 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입주 2달째 되던 날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불편한 건 없으시냐고.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론을 꺼냈죠. 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매매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강남 아파트? 그게 뭐니? 혜준이가 설명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비용도 충당하고 남는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된대요. 전 몰랐어요.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는 걸. 태준이가 말했어요. 5년 전에 증여받으셨다고.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다고. 기억이 안 났어요. 5년 전. 그때가 남편이 아팠던 때였어요. 병원 다니느라 정신없었고 태준이가 가져온 서류들에 무심코 사인했던 게 기억났죠. 그게 아파트 증여 서류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겠다고? 얼마짜린데? 태준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시세가 20억 정도 된대요. 20억이라고? 네, 강남이라 많이 올랐대요. 그 돈이면 어머니 평생 쓰고도 남는데요. 전 뭔가 이상했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지금 팔아야 한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지금 팔아야 하냐고, 그냥 두면 안 되냐고. 태준이 목소리가 약간 굳어졌어요. 지금이 최고점이래요.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 실버타운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화로는 고개를 저을 수 없으니 말했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급하게 결정하기 싫다고.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알겠다고,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20억짜리 아파트,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혜진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 1층 비즈니스 센터에 갔어요. 거기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어요. 제 이름을 넣고 검색했죠. 정말로 나왔어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평, 소유자 박미숙. 등기 날짜를 보니 정확히 5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달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10억 원짜리 근저당. 채권자는 태준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뜻이죠? 태준이가 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을 빌려갔다는 건가요? 더 조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클릭했죠. 근저당 설정일은 2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개월 후였죠.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상실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있었죠. 태준이가 가끔 와서 서류 좀 보자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요. 그게 근저당 설정 서류였나 봐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더 알아봐야 했어요.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혜진이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오빠 일은 자기가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오빠 회사가 어렵다고, 2년 전에 부도 날 뻔했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어머니는 어차피 모르실 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너는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혜진이가 울먹였어요. 알았다고. 하지만 오빠가 부탁해서 비밀로 한 거라고. 어머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봐 그랬다고. 전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옥상 정원에 갔어요. 영호 씨가 거기 있었죠.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호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건네줬죠. 오래된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아파트 얘기, 근저당 얘기, 아이들의 거짓말 다요. 영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 영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빌려달라고 했고, 자기는 믿고 줬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돈은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실버타운에 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아들 가족과 같은 동네에 있기가 불편해서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다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서울 한복판인데도 별이 보였어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말라고. 그들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미숙 씨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남은 인생은 미숙 씨 것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살짝이요.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관리실에 갔어요. 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했죠.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계약서를 보시냐고, 문제가 있으시냐고. 아니라고 그냥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파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두꺼운 계약서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어요.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사망 위약금이요? 더 읽어 내려갔어요. 입주자가 6개월 이내에 퇴소할 경우 납입 금액의 50%를 공제한다. 입주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측의 판단에 따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 금액의 30%를 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태준이가 대리로 찍은 도장이요. 전 깨달았어요. 이 계약이 얼마나 불리한지. 그리고 태준이가 왜 저를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지. 만약 제가 여기서 6개월 안에 죽으면 6천만 원 중에 4,200만 원만 돌려받아요. 1,800만 원은 실버타운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건강이 나빠져서 쫓겨나면 역시 30%를 떼이고요. 어떻게 해도 손해였어요.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태준이가 제가 여기서 일찍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약을 줬어요. 혈압약이라고 했는데 알약이 5종류나 됐어요. 혈압약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복합 처방이래요. 혈압 말고도 혈당, 콜레스테롤, 수면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한대요. 전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인데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방 차원이래요. 나이 드시면 다 생기는 거라고. 미리 관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낮에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와 약속 시간을 깜빡하기도 했고 방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기도 했어요. 걱정됐어요.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영호 씨한테 말했더니 자기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요. 우리는 서로의 약을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거의 같았어요. 약 이름은 달라도 성분이 비슷했죠. 영호 씨가 말했어요. 자기 딸이 약 샀는데 한번 보여주겠다고. 며칠 후 영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딸이 약을 분석해봤는데 대부분이 진정제나 수면제 성분이래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거의 없대요. 왜 우리한테 이런 약을 주는 걸까요?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하게 만들려는 거라고. 입주민들이 멍하면 관리하기 쉬우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약을 먹는 척만 했어요. 받아서 방에 가지고 와서 변기에 버렸죠.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얼마나 멍한 상태로 지내는지. 식당에서도 멍하니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축 처져 있고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 같았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약을 끊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15층에 살던 조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던 분인데 일주일째 모습이 없었죠.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대요. 이상했어요. 조할아버지는 건강하셨거든요. 저보다 더 정정하셨어요. 영호 씨랑 같이 15층에 올라가 봤어요.
조 할아버지 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구급차가 왔다고, 할아버지가 실려갔다고. 근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자기는 안 간다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후에 또 한 분이 사라졌어요. 12층의 김할머니. 역시 요양병원 이송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영호 씨와 저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이곳에서 몇 명이 사라졌는지. 관리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부고 명단을 보고 입주민 명부를 확인하고 다른 입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년간 24명이 사라졌어요. 그중 8명은 사망, 16명은 요양병원 이송. 평균 입주 기간은 9개월이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최고급 실버타운에 건강관리 받으러 온 사람들이 평균 9개월 만에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사망한다는 게 영호 씨가 말했어요. 계획적인 거라고. 입주민들한테 과도한 약을 먹여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러면 계약 조항에 따라 퇴소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돈을 떼먹는 거래요. 만약 입주민이 1년을 버티면 6천만 원이 다 들어가지만 6개월 만에 쫓아내면 3천만 원을 떼먹을 수 있어요. 방은 새로운 입주민한테 다시 팔 수 있고요. 완벽한 사기 시스템이었어요. 입주 3개월째 되던 날 태준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어요. 근데 반갑지가 않았어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고? 약은 잘 드시냐고? 직원들이 잘 챙겨주냐고? 잘 지내. 하지만 이제 나가고 싶어. 태준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여긴 좋은 곳이라고.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 문제가 많다고. 약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사라진다고. 그리고 계약서 조항도 불공평하다고.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피해망상이 생긴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고. 피해망상? 내가?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대요. 다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전 화가 났어요. 내가 미쳤다는 거냐고.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냐고. 태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건강 체크 차원이라고.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였어요. 넌 내가 여기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야 네가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태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데요. 애쓴다고? 내 재산을 담보로 돈 빌려간 게 애쓰는 거냐? 태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전 말했어요. 나 여기서 나갈 거라고. 계약 해지할 거라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내 재산 다시 찾을 거라고. 태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치매 진단서가 있다고. 법적으로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자기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치매 진단서.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는. 태준이가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전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그날 밤 영호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입주민들끼리 방문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영호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영호 씨가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여기서 나가자, 같이. 네? 나도 여기 있기 싫어. 우리 둘이 나가서 같이 살자. 같이요? 그래.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안 될까? 72과 75이 새로 시작한다고요? 왜 안 돼?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전 영호 씨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래요. 나가요. 같이 나가요. 우리는 일주일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제 치매 진단서를 뒤집어야 했어요. 그래서 영호 씨 딸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 전 치매가 아니었어요. 진단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영호 씨가 아는 변호사였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허위 진단서로 법정 대리인 자격을 얻은 것도 불법이고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쓴 것도 불법이라고 고소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실버타운의 불법 약물 투여, 부당한 계약 조항, 강제퇴소 같은 것도 다 문제가 된대요. 우리는 증거를 모았어요. 약 성분 분석 결과, 계약서, 사라진 입주민 명단, 녹음 파일, 그리고 드디어 D-Day가 왔어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관리실로 갔어요. 영호 씨와 함께요. 계약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관리실 직원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위약금이 엄청 나올 거라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법적으로 다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최본부장한테 전화했어요. 30분 후 최본부장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우리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치매가 아니라는 재진단서, 불법 약물 투여 증거, 부당 계약 조항 분석, 강제 퇴소 사례들. 최본부장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결국 우리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니, 오히려 3개월치 이용료 중 절반을 환불받았어요. 정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요.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미수가. 우리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집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영호 씨와 제가 각자 방을 쓰기로 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는 일상이 좋았어요. 태준이한테는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고 허위 진단서 건으로 고소했어요. 혜진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오빠가 그렇게 심하게 할 줄 몰랐다고. 전 혜진이를 안아줬어요. 넌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 편이 돼달라고. 법정 다툼은 6개월 걸렸어요. 결국 저는 이겼어요. 아파트도 되찾았고 근저당도 해제시켰어요. 태준이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선처를 탄원했냐고. 전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미워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실버타운 건은 더 파장이 컸어요. 저희 변호사가 다른 피해 가족들을 찾아서 집단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결국 그랜드 실버 팰리스는 영업정지를 당했고 최본부장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고급 실버타운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저와 영호 씨는 인터뷰를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영호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75살 노인이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나도 너도 혼자 사는 거 지겹잖아.
남은 인생 같이 살자. 부부로.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구 몇 명과 영호 씨 자녀들, 그리고 혜진이만 참석했어요. 태준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안 입었어요.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죠. 영호 씨도 멋진 한복을 입었고요. 사진을 찍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른둘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영호 씨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데 50년 전 신혼 때보다 더 설렜어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30년은 더 살자. 네? 그럼 100살 넘게 사는 건데요? 그래, 100살까지 살자. 그리고 매일 행복하자.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노인인권단체,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복지과. 다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사회는 받아들였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강연장에 가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세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요. 전 말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식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리고 영호 씨가 말해요. 70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70대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고맙다고 해요.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작년에는 책도 냈어요. 실버타운을 탈출하다라는 제목으로요.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노인분들이 많이 사셨대요. 출판사에서 인세가 들어왔어요. 꽤 큰 돈이었죠. 우리는 그 돈으로 노인 인권 보호재단을 만들었어요. 실버타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매주 상담 전화가 와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청해요. 우리는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위로해줘요.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이에요. 영호 씨가 아침부터 케이크를 구워줬어요. 미수가 생일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여자. 전 웃었어요. 뭐가 용감해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아니야. 발버둥 친 게 용감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 창밖을 봤어요. 우리 집 작은 베란다에 화분들이 줄지어 있어요. 제가 키우는 꽃들이에요. 장미, 국화, 제라늄 다 예쁘게 피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순호랑 같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태준이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벌써 1년째예요. 아들을 고소한 엄마를 용서 못하나 봐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후회 안 해? 뭘요? 이렇게 사는 거? 편하게 실버타운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 전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영호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73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는 나이죠. 하지만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실버타운에 황금세장이 갇혀 있을 때보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끝까지.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른 해도 설레고 이른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켜야겠어요. 73개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켤래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촛불 하나. 소원을 빌어요. 영호 씨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촛불을 불어요. 영호 씨가 박수를 쳐줘요. 이게 제 73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